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쌤이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요즘 조선 후기 우리 조상들의 힙함을 느낄 수 있는 판소리를 재해석한 노래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2003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조선 중엽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판소리는 영조, 정조 시대에 이르러는 12마당까지 펼쳐질 만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판소리의 이런 엄청난 유행은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 갈래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판소리는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인 판에서 공연하는 일정한 장단을 지닌 노래를 뜻합니다. 보통 한 명의 창자가 창과 안일이를 섞어가면서 연행하는데 여기에 너름새라고 하여 발림, 몸짓을 곁들입니다. 그때여 별주고 토끼를 꿰어 수궁을 들어갔는데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며 여짜오되 말리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아우나롤 긁는 모조리 솔령성 일시에 내따라 토끼를 애워 쌀지 진왕말기 장성사건 사냥 싸움에 맞춰 사건 첩첩이 둘러싸며 토끼 디립다 잡는 거동 영부 출사 도적 잡는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런 토끼냐 토끼 키가 맥혀 판소리는 노래라는 점에서 음악성을, 줄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서사성, 문학성을, 판소리 광대가 사람들 앞에서 몸짓 등을 곁들여 연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연행성을 띠는 예술입니다. 판소리는 구비문학, 즉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문학이기에 형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조선 중엽에 생겨났다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판소리는 처음에는 소리꾼이 전국을 유랑하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깃거리를 엮어 짧은 이야기, 단편 서사물을 노래하다가 점점 그 내용이 복잡해져 전문적인 노래로 발전했을 것으로 봅니다. 주로 서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에 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19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판소리에 대한 관심은 서민뿐만 아니라 양반층에도 확산됩니다. 왜 아래 것들이 뭔가를 열심히 즐기며 구경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양반도 스르르 판소리의 매력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즐거운 일이나 기념할 일이 있으면 소리꾼을 불러 잔치에서 판소리 공연을 하게 하였답니다. 서민뿐만 아니라 양반, 높은 계층, 심지어는 궁궐에서도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판소리를 중인이나 양반과 같은 글자를 아는 지식인 계층이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판소리 대본입니다. 앞서 판소리가 발전하면서 12마당, 즉 12개의 작품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해지는 것은 5마당 뿐입니다. 판소리를 기록했던 지식인 계층은 유교 사상을 철저히 지키고 따르던 사람들이다 보니 조금 야하거나 비속하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은 아예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죠? 그래서 지금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이렇게 5작품만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판소리는 창과 안일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쌤이 설명을 위해 흥보가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안일이를 살펴볼게요. 안일이는 말 부분이에요. 인물 간의 대화를 제시하거나 장면과 장면을 연결할 때 사건 및 인물의 갈등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흥보가를 그럼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흥보 마누라와 흥보의 대화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흥부가 고을 좌수 대신 곤장을 맡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아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배가 고팠던 식구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다들 배가 불러 쉬게 되었는데요. 흥부 부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남편이 벌어온 돈의 행방을 궁금해합니다.
흥보는 솔직하게 매품팔이를 약속하고 돈을 번 것이라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흥보 부인이 소중한 가장의 매품을 팔아먹고 산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창을 시작합니다. 창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 및 평가하거나 인물의 정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매품팔이를 하러 가는 남편을 걱정하고 이 상황에 슬퍼하는 흥보 부인의 정서를 전해줍니다. 이것을 듣는 관객들은 스스로 흥보 부인이 되어 그 정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거나 체험해 볼 수 있죠. 흥보 부인은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으니 매품을 팔지 않고도 먹고 살 방법이 있을 것이다. 곤장 잘못 맞으면 골병 들어 계속 고생한다 하니 제발 가지 마시오라고 하며 흥보를 말립니다. 그런데 흥보 아들놈들은 슬퍼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말리지는 못할 망정 매품 팔아 돈 벌어오면 자신들이 먹을 떡 한 보따리를 사올 것을 아버지에게 주문합니다. 슬픈데 이 눈치 없이 해맑은 흥보 아들놈들의 말에 웃음이 납니다. 이것을 해학이라고 합니다. 판소리에는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과 풍자적 표현이 많습니다. 판소리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풍자와 해학은 모두 웃음을 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자와 해학이 특징인 판소리는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풍자와 해학은 그 목적을 달리합니다. 먼저 해학은 슬프고 부정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 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본 흥보가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결국 매를 대신 맞으러 떠나는 흥보. 너무 슬프고 좌절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판소리에서는 마냥 슬퍼하지 않습니다. 흥보 아들들의 해맑은 말을 통해 웃음으로 슬픈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학입니다. 풍자는 해학과 같이 웃음을 유발하지만 부정적인 인물이나 상황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그 대상이나 상황을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럼 풍자의 예를 들어볼까요? 춘향전의 일부입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깜짝 놀란 봉간사또, 즉 변학도는 지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관아 깊숙한 곳으로 도망가서 횡설수설합니다. 평상시 자신의 위세와 권위를 앞세워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고 본인의 체면을 아주 중시했던 변학도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해버렸죠. 이를 통해서 탐관오리의 실체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학과 풍자가 담긴 서민들의 이야기의 판소리는 대본 사설로 기록되었고 이것이 다시 소설로 기록되게 됩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사실 판소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글 소설에 비해 그 문체에 율격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노래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문체에서 리듬감이 아주 듬뿍 느껴지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공방 불러 자리 단속, 병방 불러 역마 단속, 무엇 불러 이것 단속이라는 형태가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리듬감이 형성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판소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어적인 특성이 그대로 문체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언어의 생동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입니다. 특히 노래, 창에 해당하는 부분은 더욱 율문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복이나 과장, 언어 유희, 욕설 등이 풍부하게 구사되어 생동감이 넘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민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엮어 서민들의 삶을 주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민들의 일상 언어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겠죠.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작품 중간중간 한문 어구가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판소리가 후에 양반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양반들의 취향을 고려해 양반이 좋아할 만한 한문 어구를 추가하게 되어 그렇습니다. 이렇듯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은 서민과 양반 모든 계층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글 소설은 영웅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조력자, 도사의 도움을 받아 적을 물리침으로써 혼란했던 상황을 모두 정리하고 선과 질서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린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죠. 착한 놈, 나쁜 놈이 명백히 작품 속에 구분이 되어 있고 주인공은 착한 놈의 끝판왕으로서 시종일관 도덕적 풍모를 갖춘 인물로 그려집니다. 흠이 없는 완전 무결 도덕책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소리는 다릅니다. 일단 판소리계 소설의 주인공은 초인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존재할 만한 현실성이 넘치는 인간적인 면모가 가득한 인물들이죠. 판소리계 소설 속 인물들은 자신의 욕망과 관련한 비속한 면모도 보여줍니다. 흥부는 돈이 너무 좋아서 돈이 최고다 라고 외치고요. 춘향전에서 기생월매는 사위인 양반 이몽룡이 거지꼴로 돌아오자 문전박대합니다. 이렇듯 판소리계 소설은 권선징악, 도덕적 주제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다른 남녀의 사랑 문제나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하층민의 슬기로운 대응 등 조선 후기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서민들이 왜 판소리계 소설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도 현실성이 없는 드라마보다 우리 삶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조선 후기 등장한 소설 가운데 판소리 사설의 서사 구조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판소리의 구어적 특징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 율문적 성격을 가지며 일상 언어의 생동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반복, 과장, 언어 요의 등이 풍부하게 구사되어 있으며 해학과 풍자적인 표현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주제는 신분이 다른 남녀의 사랑, 지배층 탐관오리의 횡포와 그 징벌 등 당대 다양한 사회 문제들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과 조금 더 가까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